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정견이라는 게 올바른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냐, 깨닫기 전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견해를 바로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 이것도 이제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 선문답에 유형하고 몸소 찾아서 깨달아라, 거기에서 일단 그 199쪽에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계율을 닦고 경전과 논소를 공부했으나 그게 그냥 약처방 같은 방편일 뿐이라서 직접 깨닫는 거는 결국 이 큰 선지식을 만나서 이제 도를 직접 물어보고 나서 이제 공부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모조리 물리쳐라. 그게 이제 만나기만 하면은 다 죽여라라고 했는 얘기가 살불살조로 제일 많이 알려졌는 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인데, 그게 이제 부처든 조사든 나한이든 부모든 처자 건속이든 이 만나면 즉시 죽여라라는 얘기가 우리가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은 고정관념을 버려라는 얘기 같아요. 어떤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는 가족이라는 틀을 깨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을 제대로 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선입견을 가지고 가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사실은 가족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부모 자식 사이가 제일 그래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얘기죠. 죽이라는 얘기는 모든 선입견들, 그리고 그런 세속적인 이해관계나 이제 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 이전의 틀을 다 버려라는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단박에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뭘 했나 하면은 여기 뭐 돈수, 도노, 점수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네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깜빡 지나고 보니까 수가 앞으로 와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8가지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4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화면이 당겨지면은 달라졌어요? 칠판을 앞으로 당겼는데 괜찮아요? 네. 자, 그때 제가 뭐 했나 하면은 그때 기억나세요? 도노 돈수가 있고 도노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점오,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점오, 점수도 있는데 그거를 숫자를 앞으로 빼도 돼요. 돈수 도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수 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 이제 거꾸로 돈수 점오, 이게 말이 되기는 되나? 그 다음에 점수 점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요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현실적인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은 가장 흔한 게 이렇게 보이는 게 합리적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점차로 닦아서 점점점 닦고 수행한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깨닫는 것도 어떻게 차츰 조금씩 차츰 깨달아간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세상의 공부도 이렇게 되죠,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조금씩 알고 나서 깨닫는 게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점수점오라면, 이제 반대로 도노 돈수라는 얘기는 그냥 한번 딱 깨닫고 그 순간 딱 모든 것을 다, 이제 승철 스님은 이 도노 돈수라야 이게 정법이고 선문의 이 정법이고, 도노 점수나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물로 깨달아서 다 닦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닦아서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89년도인가 한 90년도쯤에 백년 불교 논집이라고 해인사에서 나오는 그 불교 논문집이 있어요. 매년 나오는데 거기에 그 논문 공모를 했더라고. 불교 관련 논문 공모를 해서 제가 썼던 제목이 돈점 논쟁의 사회학 방법론 쪽 함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논문을 그 프로포즈를 냈더니 이제 돈을 원고료를 조금 주고 1년 내에 그 이제 논문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게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백년불교는 이제 8집인가 9집에 제 논문이 실렸는데 그때 이제 그 성철 스님하고 그 이제 성철 스님이 보조국사에 도노 점수를 비판했는 내용을 두고 80년대에 한국에서 크게 두 번 세계적인 학회가 열렸어요. 범전 논쟁에 대한. 그래서 한 번은 송광사에서 열리고 한 번은 그 해인사에서 열렸는데 전 세계에서 이와 관련되는 학자 스님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송광사 쪽에는 이제 보조국사를 지지하는 도노점수파들이 이제 보조 스님을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해인사 쪽에서 그 입장을 그 두둔하는 사람들은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 쪽을 지지를 했어요. 그 학자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그랬는데 결론이 나지를 않았어요. 양쪽이 나중에는 그냥 거의 인신공격하듯이 비판하는 식으로 이렇게 끝나버리고 물론 양쪽을 조정하려는 그 절충파도 있긴 있었어.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박성배 교수님인데 그 뉴욕 스탠리브룩에 계시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박성배 교수님이 되게 재미있는 분인 게 그분은 돈수적 점수설 이런 거를 주장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양반이 왜 그 이제 주목을 받았냐면 원래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를 때려치우고 동국대 불교학과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똑똑한 분이죠. 그리고 진짜 불교가 좋아가지고 의대를 때려치우고. 김성철랑 비슷하구나. 그렇죠. 김성철 교수님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고 이제 불교 대학을 고전에 출가를 했나 보다. 아마 의사가 됐었는가 잠깐 하여튼 서울대 의대를 갔다가 출가를 했는데 누구한테 출가를 했냐면은 해인사 성철 스님한테 출가를 했었어요. 그러고 동국대 가가지고 이제 불교대학을 갔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셔서 이제 한송을 했지. 한송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신학대학에서 비교종교학을 또 했어. 그러고 어디 또 다른 대학에서 종교학인가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뉴욕 스탠리브룩에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니까 이제 세속적 학문의 기준으로 보거나 그다음에 성철 스님의 그 출가 인연을 보거나 당연히 성철 스님을 지지할 것 같잖아요. 성철 스님한테 상자였으니까. 근데 이분이 성철 스님을 오히려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보조 스님 쪽을 두둔하는 듯 하면서 두 분을 이제 절충하려는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때 이제 그 두 분의 평가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실제 학회가 열렸을 때는 제가 학부 수준이고 제가 불교 공부를 하지가 않아서 몇 년 지나서요. 그래서 그때 자료들은 제가 이제 그때 두 번 열렸던 자료들하고 책으로 출판이 된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논문을 나중에 썼었는데 이제 양측이 다 이제 서로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럼 너는 깨달았느냐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막 주고받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 정말 제대로 수용을 했으면 너는 깨달았느냐 하고 물었으면 거기에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든지. 그러고 성철 스님이 단박에 닦아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 부분을 제가 비판을 했어요. 닦아 맞춰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노 점수 저는 기본적으로 도노 점수가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그 다음에 도노 점수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조 스님이 도노 점수를 주장한 그 문맥을 성철 스님이 내가 보기에는 좀 오독을 한 것 같아. 오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그 나중에 우리 수신결 끝나고 나면 수신결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헬맹론하고 수신결을 공부를 해보면은 그 수신결에 이 내용이 나와요. 보조국사의 저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깨닫는 거는 금방 깨닫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제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여기가 1000년 동안 이 방이 깜깜한 어둠에 갇혀있던 빛이 없던 방이었는데 한번 불을 켜면은 이렇게 금방 스위치를 올리면은 환하게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 깨달음은 그런 거하고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해야 될 게 없다라는 거라. 불이 한번 깨달았으면 완전히 확철대오를 했다면 더 이상 해야 할 게 없다라는 거지. 완전히 깨달았으면 더 이상 깎아야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조국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불을 켰단 말이야. 그 들어왔어. 그런데 1000년 동안 먼지하고 거미줄이 온 방 안에 가득할 거단 말이지. 이거를 청소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딱 깨달았는데 우리 몸에 그동안 살아오던 습관, 그걸 습기라 그래. 습기가 남아 있어서 그 습기를 제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평생을 닦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깨닫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요거는 깨닫기 전이죠. 요 이전에 수가 앞으로 오면은 깨닫기 전에 수행하고 오후 점수라 그랬어요. 오후, 후자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전 점수하고 오후 점수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수행을 하는 거는 수행이라기보다는 구도에 해당이 돼. 그런데 진정한 수행은 깨달음이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나서 깨달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 이전까지 몸에 남아있던 습기를 끊임없이 깨달음에 맞추어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양쪽의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 두 분의 차이가 아니고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초기 불교에서도 한번 깨닫고 나면 끝이냐,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럼 초기 경전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초기 논사들이나 티벳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전을 근거로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임종하시기 직전에 설했다는 열반경의 마지막 본문이라고 했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 본문이 뭔지 아세요? 부처님? 마지막 말. 네?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스님이 스승님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누구에 의지해서 공부하고 어디에 의지해서 닦아야 됩니까 하니까 그 말이 법등명 자등명이에요. 법에 의지하고 스스로의 등불에 의지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 하나 더 붙어 있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이 수행의 최고 단계가 당시에 뭐였어요? 아라한이에요. 아라한까지 간 분이 우리가 500나한이라 그러잖아. 500아라한이거든. 500명의 아라한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앞에 다른 경전에 보면은 분명히 초전법륜에 5비구가 깨달았다고 나오잖아. 그죠? 그 깨달은 제자들을 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도노점수라는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싶어요. 경전 비춰보더라도. 그리고 또 사찰마다 선방에 가면은 벽에 붙어있는 시부도라고도 하죠. 열폭이라 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고 깨달음이 소나 마음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시부도에 보면. 그거는 소를 보고 소를 얻는 거는 네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견우고 네 번째 득우예요. 이미. 그러면은 소 대신 깨달음을 집으면 득오가 됐잖아. 그럼 그 다음에 공들이는 과정이 이제 모구란 말이에요. 모구. 그러니까 보조국사가 스스로 호를 모구자라고 했어요. 모구자. 이게 소를 길들이는 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스스로 자기 호를 그렇게 들이고 깨닫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 게 이제 보조스님의 이름에서도 보이고 이게 다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보조스님의 이 견해를 고려 이후 한국 불교계에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성철스님이 선문의 이단 사설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는 거예요. 사땐 이단 마설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제 그 보조국사의 그 맥을 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게 송광사거든.
그 송광세 보조사상 연구원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보조사상이라는 불교 전문 잡지도 매년 나와요. 그 매년이 아니고 개간지로 나오는가 그래요. 여기 송광사 얘기잖아.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송광사 쪽에 발칵 뒤집어진 거지. 그 한국 불교 한 600년 가까이 지속되던 이 보조국사의 이제 견해를 완전히 그냥 이단 사설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야. 삿뗄 사자. 사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불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계나 스님들도 투표를 나누어졌어. 투표를 나눠주고 그때 당시에는 보조 스님이 돌아가시 없는 분이고 성철 스님은 종정이 돼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살아있는 스님 가운데는 가장 영향력이 있고 이제 신도들이 이제 추앙을 많이 하던 분이니까 성철 스님을 따르고 신도들이 불교를 공부를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제 성철 스님이 돈어던수를 했으니까 돈어던수가 맞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나는 돈어던수가 맞다고 생각해 이런 학자들부터 시작해 일본 신도들이 엄청 이제 그런 게 이제 한때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팔경도를 보면 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를 정견으로 보잖아요. 네. 정견 밑에 이제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견 자체가 오가 돼야만 정견이 딱 터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닦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정견이라는 게 올바른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냐 깨닫기 전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견해를 바로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 이것도 이제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이 훌륭하면 네. 따지지 않고 목사님 말 잘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송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이런 논란이 있자 누가 또 신문 기자가 가가지고 이 돈전 논쟁에 대해서 송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니까 맨날 공부나 수행은 하지 않으면서 돈이니 점이니 해봤자 아무 쓰잘데기 없다 가서 공부나 해라 하고 이러고 보내버렸어요. 따가만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런데 이 양반이 성철 스님이 근거로 드는 게 육조 단경을 가지고 와요. 육조 대사는 오직 돈법을 얘기했지 전법을 얘기하지 않았다. 돈법만을 얘기했다라는 거지. 돈법을 얘기했지 전차로 닦는 법은 얘기하지 않았다. 한꺼번에 닦으면 되지 전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있는 성질이 못 되잖아. 그 육조 단경에 어디에 그런 구절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지 육조 단경을 찾아보니까 육조 단경도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돈항본하고 나머지 이제 그 덕이본 그다음에 대흥사본인가 그 유사해. 그건 별 차이가 없고. 근데 원래 덕이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통이 됐어요. 중국에서 들어와가. 돈항본은 나중에 그 동굴에서 나중에 발굴이 돼서 초기 경전인 것 같다고 해서 돈항본이 더 심플해요. 양도 작고 편제도 약간 다르고 그 이후에 나온 이제 덕이본이나 대흥사본은 나중에 나왔는데 상당히 편집이 돼 있어. 그런데 거기에 육조대사의 개성부터 달라요. 그 구절이. 그러니까 보리본무서 맹경익비하고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덕이본에는 본래 무일물로 돼 있는데 돈항본에는 불성상청정이라고 돼 있어요. 하처 야진에는 거의 비슷해. 한 글자만 다르고. 그러니까 뭔 얘기는 그 홍인대사하고 그 스토리는 아시죠? 처음 들으시면. 이제 달마대사가 선종의 초조라는 걸 들어보셨죠?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질문한 사람한테 자꾸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 혹시 들으셨나 해서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정법을 이은 이제 1대 2대 이제 수제자의 법맥이 내려오는데 이것도 이제 선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저쪽에 밀종에서는 이 법맥이 아니라 다른 법맥을 주장을 해. 그 호적하고 똑같아. 자식이 여러 명이 있으면 족보가 맏아들, 둘째아들, 셋째 아들로 족보가 다 다르잖아 내려오면서. 그렇죠. 무슨 파가 달라져서 우리 선종은 어쨌든 1대 부처님으로부터 그 다음을 마하가섭으로 보고 2대가 그 다음에 3대가 아난으로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28대가 달마대사고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부터 28대.
그 다음에 중국에서 28대 초조라 그러죠. 중국 선종의 초조고, 이제 두 번째가 해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승찬, 네 번째가 도신, 다섯 번째가 홍인이에요. 홍인 대사가 있는데, 이제 육조 해능 대사가 어떻게 육조가 됐냐 하면은, 원래 그 한족 출신이 아닌 변방의 무슨 타 이민족 출신인데 나무꾼이었어. 그리고 문맹이었어요. 글자를 배우지 못한 남꾼 출신의 상놈 출신, 오랑캐족 출신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해서 호르몬니를 모시고 살던 총각이었는데 20대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장에 내다 팔고 하는 일인데, 하루도 나무를 해가지고 장에 내다 팔고 오는 길인지 가는 길인지 스님이 탁발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 스님들이 그 탁발이라 그래요. 네.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이 연부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금강경을 외우면서 이 탁발을 하고 지나가는데 마침 그 외우던 구절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외우고 지나갔는데, 그 구절을 듣고, 이 중국어니까 글자는 몰라도 말은 듣잖아. 예, 이제 능행자라 그래. 그게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을 붙잡고, 스님, 제가 지금 스님께서 외우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뭐 이렇게 뭐 한의심이 나고 뭐 어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꼭 바울 같으네. 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외우던 스님은 나는 그냥 외우고만 했지 그 뜻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저쪽에 항매산에 가면 홍인대사라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여쭤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 판 돈을 갖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어머니 좀 그동안 하게 이제 해드리고 홍인대사를 찾아가요. 스님도 돈 좀 줬다 그러잖아요. 네? 스님도 돈을 좀 줬다고 그래. 네, 그 뭐 어쨌든 뭐 얘기가 뭐 예비를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이게 딱 물으니까 이제 홍인대사가 보니까 진짜 법긴 거예요. 그릇이 큰 그릇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전혀 훈련이 안 된 진짜 어디서 온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왔 누구다고, 거기서 왔으면은 넌 오랑캐인데 오랑캐가 어찌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벌써 얘기를 해요. 법에는 오랑캐와 뭐가 차이가 없다. 근데 어찌 오랑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되더니까 딱 공부 안 했다면 또 어떻게 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이 차별상이 없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딱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가. 그런데 아직 너무 익어지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너 찍소리 하지 말고 입도 뻥긋하지 말고 저 방간에 가서 방 하나 찧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몇 달 동안 방화만 찍고 있는데, 이제 홍인대사가 이제는 다음 자기 연세도 드시고 이제 누군가 그 다음 대를 물러줘야 되는데, 그 전에 수백 명의 그때 당시에 오조 홍인대사가 선종의 최고 어른이었으니까 출가하면은 다들 그리 몰려가는 거예요. 큰 스님한테. 그 수백 명의 그 스님들이 출가해가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홍인대사가 보기에는 아직 자기 마음에 드는 뛰어난 제자가, 아직 깨달은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능행자라는 저 방아 찍는 저 친구가 제일 법기인데 몇십 년 동안을 수행을 했던 선배 스님들을 제치고 저 사람한테 이게 법황 자리를 물려주는 거잖아. 그 죽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 공부한 내용을 적어서 개성으로 적어서 제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백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나고 이제 학식이 뛰어나고 총명하고 이제 등망이 있어 보여서 다음 차기 후보로 1순위로 떠오르던 사람이 신수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신수. 근데 대부분의 스님들은 신수대사 외에는 아무도 제대로 개성을 지어 바쳐가지고 홍인대사한테 이게 낙점을 받을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은 아예 포기한 거야. 근데 정작 신수는 자기 스스로 아직 내적으로 확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계속 자기를 주목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스님들 스님밖에 없습니다. 스님 빨리 하십시오 하니까 그동안 공부했는 걸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개성으로 적은 게 이제 이제 보리라는 말이 보리수라는 말이 있잖아. 보리가 뭐 깨달음의 나무고 또 맑은 거울 때와 같다. 마음은 맑은 거울 때와 같으니까 시시로 때때로 시시근불식이라 그랬어요. 때때로 닦고 또 닦아서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개성을 지어가지고 직접 갖다 바치지도 못하고 그 법당 벽에다가 붙여놨는 거야. 이제 누가 보고 평가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이제 대중들이 지나가고 구실을 보더니 진짜 멋있거든. 야,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무와 같고 우리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네. 그러니까 때때로 이 마음 거울에 때가 묻지 않도록 닦고 털고 또 닦아서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개성이에요. 사람들이 야 진짜 멋있다. 이 개성은 보나 안 보나 신수대사가 지었을 거다라고 좋다 하고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이제 그 홍인대사가 나와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개성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큰 스님 이제 그 홍인대사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대로 하면 여기 개성대로 하면 크게 공부 성취가 있을 거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열심히 하라고 한 거죠.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걸 외우고 다들 있는데 방아치던 행자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뭘 쳐다보면서 이걸 외우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왜들 뭘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있냐 물으니까 이상 글자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식 웃으면서 이제 오랑캐 출신의 저기 행자가 뭘 알겠냐 싶어가지고 네 됐어요? 뭘 알겠냐 싶어서 비식 웃으면서 왜 너도 궁금하냐 이러니까 저는 글자를 모르니까 저를 위하여 한번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읽어주니까 그렇다면 저도 하나 개성을 하나 읊을 게 있다. 저는 글자를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저를